네, 항상 깊이 있는 분석으로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를 빛내고 계신 분이시죠. 오늘 알려주실 기업도 기대가 됩니다. 이원재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폐기물 처리 업체 코엔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겸비한 기업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코엔텍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제목에서도 제가 동종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내는 업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는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네. 근데 동종업계 최고의 수익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제조업 중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무려 53%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로서는 동종업계, 물론 또 해외 어느 동종사를 비교해 보더라도 가장 네. 높은 수익성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업체 사업 영역이나 사업 구조를 한번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엔텍은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지역이 이제 울산 지역인데요. 울산 미포공단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온산 산업단지도 있는데, 그 지역을 기반으로 이제 울산뿐만이 아니라 영남 지역에 특화된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라고 하면은 중간 처리 단계인 그 소각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처리 단계인 그 매립 네. 사업이 있는데요. 그 소각과 매립뿐만이 아니라 동사는 그 소각 과정에서 그 폐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폐열을 회수해서 그걸 기존에는 이제 한전에 전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스팀으로 주요 매출을 이제 스팀에서 거의 5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업 영역을 보면 크게 소각, 그리고 소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스팀, 그리고 나서 매립, 이렇게 세 개 사업부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소각 부분이 매출의 30% 이상, 그리고 스팀 부분이 55%, 매립 부분이 14%를 차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소각 부분은 매년 한 300억 내외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고요. 네. 매립 부분은 150억 내외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네. 예, 중간에 보시면 이게 스팀입니다. 스팀이 200억대 이렇게 매출을 발생하다가 이 스팀 가격이 이제 LNG 가격이 연동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러우 사태 이후에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량은 비슷했는데 이제 가격이 거의 70%대 이상 급등하면서 이렇게 스팀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팀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주로 이 스팀 부분이 이 동사의 외형이나 수익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이제 매립 사업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90년대 후반에. 그리고 나서 99년도에 이제 소각로 1기를 이제 가동하면서 본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스팀 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폐열을 잡아서 이제 기존에는 한전에 전기로 판매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는 스팀으로 판매하는 게 더 훨씬 수익성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팀을 판매하려면 인근 산업공단에 그 스팀을 받아갈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업체는 울산 미포 산업공단 인근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네. 2002년도에 SK에너지로 이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스팀 판매가 시작되면서 지금 외형과 수익성이 이렇게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이익률이 20%대였는데 네. 지금 이렇게 40~50%대까지 올라가게 된 이 배경은 이 스팀 사업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팀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시장 현황이 궁금합니다. 코엔텍은 울산과 영남 지역에 좀 특화된 업체이죠. 전국에 폐기물 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나요? 네, 국내 폐기물 산업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네. 지난 10년간 연평균 3.5%씩 계속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이 폐기물이라는 것의 정의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게 되지 아니한 그런 것을 이제 폐기물이라고 네.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생활에서 폐기되는 것을 이제 생활 폐기물이라고 부르고, 네.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폐기되는 것을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음. 부르는데 그 비중이 거의 90% 정도, 88.5%가 이제 사업장에서 나오고요. 나머지 한 10% 남짓이 생활 폐기물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차 분류고요. 네. 이 폐기물 산업을 2차 분류로 보면은 이제 유해성이 있느냐, 유해성이 없느냐로 또 따질 수가 있는데 유해성이 없다면 이건 일반 폐기물, 그 유해성이 있다면 지정 폐기물 네.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고요. 3차 구분으로 보면 이게 이제 그 건설 폐기물이냐, 아니면 의료 폐기물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물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하면 일단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건 재활용을 하겠죠. 네. 근데 워낙 지금 그 ESG 경영이 확대되고 그 친환경에 대한 그 시장 니즈가 커지고 또 그 재활용 기술이 계속 좋아지면서 네. 이 차트를 보시면 재활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재활용률이 83% 정도였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현재는 87%대 이루고 있다. 네. 즉 재활용률이 증가할수록 반대급부로 네.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 즉 소각이나 이 매립 쪽은 좀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보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역시 그 매립과 소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장에 보시면 국내 그 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생활 폐기물,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주로 지자체나 이 공공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산업 단지에서 배출하는 것은 민간 이 처리업자가 처리를 합니다. 동사와 같은 그런 민간업자가 처리를 하는데 이 소각시설로 보면 전국에 한 404개 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에는 6개 정도의 소각시설이 있고요. 네. 동사는 지금 2개를 보유하고 있죠. K1, K2에서 2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 용량이 울산 지역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매립 시설은 이제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네. 전국에 56개소를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잔여 용량이 뭐 한 7년 정도 후면 이게 매립이 끝나는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용량인데 네. 보시면 한 6년 차트가 있지만 그 매립 시설의 그 개수가 증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워낙 이 매립지 자체가 약간 혐오 시설로 이제 시장에 인식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주택가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근 산업지 지역에 주로 이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폐기물 산업, 국내 폐기물 산업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주된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폐기물 업체의 주 원료가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배출업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료를 파는데 돈 주고 파는 셈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동사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네. 원재료인 폐기물을 받는데 그게 또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폐기물 자체가 또 스스로 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료비가 안 들죠. 그러네요. 폐기물 자체가 연료비가 되는 거고 주원료가 되는 거다 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제조업과는 다른 사업 구조를 갖고 네.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제조업이라면은 원재료 비용이 전체 매출 원가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여긴 되게 적겠네요. 그게 원가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낮은 거죠. 상당히 네. 낮고 그래서 네. 오히려 원재료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 배출업체에서 위탁 비용으로 돈을 내고 이거를 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처리 비용이 되는 거고 해서 기본적으로 마진이 다른 제조업군에 비해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업이익률이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0%대에서 20%대는 구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투자 자본이 막대한 투자 자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폐기물 관리법 상에 이 폐기물 이 처리 그 책임은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하고 이 처리하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에도 이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배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믿고 맡길 만한 그 처리 시설과 그 신뢰를 갖고 있는 대형 업체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사업을 맡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는 한 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게 그 지역적인 그 어떤 폐쇄성이 있는데요. 그 지역 산단의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수 산단에 뭐 예를 YN텍 같은 경우에 여수 산단에 네. 일을 하고 있고, 네.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에 특화되어 있는데 주로 경기도 지역이나 충남 지역에 특화되어 있고, 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울산이나 영남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에 만약에 배출업체가 원거리에 있다고 하면 이게 처리업체 같은 경우에 물류 비용이 많이 그렇네요. 들고요. 배출업체 입장에서도 그 처리 폐기물에 대한 그 위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쌍방 간에 서로 수익성이 높아지게 안 맞네요.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물량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규제가 워낙 세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코인텍의 투자 포인트도 짚고 갈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업체의 최근의 주가나 실적을 견인하는 그 카탈리스트는 스팀이었다 스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예, 스팀이라는 것은 원가가 지금 제로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 폐열을 회수해서 이제 하는 건데, 네. 기존에는 이거를 이제 한전에 에너지원으로 한전에 팔았는데, 이게 전기로 팔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그 S&P 가격이 또 연동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부터 그 울산 산단 인근에 SK 네, 에너지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SK PIC 글로벌까지 이렇게 SK 계열사 석유화학 업체인데요. 네. 이런 업체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렇게 스팀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익률이 40~50%까지 늘어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스팀 부분의 매출액이 450억이 좀 넘었죠. 네. 그게 다 영업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쵸. 지난해 원가가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480억이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스팀 매출액은 거의 다 영업이익으로 빠진다. 그리고 나머지 몇십억 되는 영업이익은 이제 소각과 네. 매립에서 생기는데요. 네. 이 소각 부분은 원가율이 높아서 네. 영업이익률이 BEP거나 5% 미만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매출 규모가 한 300억 정도 되지만 이 네. 규모는 크게 네. 기여하지는 못하겠죠. 네. 그리고 매립 부분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가 자체가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소각 부분은 톤당 처리 단가가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이 매립 처리 단가는 톤당 뭐 한 21만 원, 22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0% 정도가 높아서 마진이 이 괜찮군요. 매립 쪽은 뭐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이 매립 부분은 외형 자체가 크지가 그쵸. 않잖아요. 한계가 있죠. 네. 한 150억 정도 외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다 한들 영업이익 기여도는 뭐 이렇게 스팀만큼 않다.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전체 영업이익 기여의 거의 네. 90% 이상은 스팀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스팀으로 인해서 이 WM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미국의 상장사죠. 최대 상장사인데요. 네. 북미 지역의 최대 그 폐기물 상장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 RSG 그리고 웨이스트 커넥션스 이렇게 미국의 3대 이 회사들하고 네. 국내 인선 ENT나 이 YN텍 등이 업체들의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네. 이렇게 독보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3대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17% 정도를 차지하고 그래도 있고요. 거기도 높네요. 네. 국내 인선 ENT 같은 경우에도 1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동사하고는 차이 나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 스팀 사업의 이제 이런 특징적인 네. 이런 역량 때문에 수익성이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은 스팀 매출액이고, 네. 이 나머지 색 부분은 이제 동사의 영업이익인데, 보시다시피 스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네. 거의 추세를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신규 투자 부분인데요. 네. 동사가 2019년도에 그 소각로를 1기를 추가하겠다고 울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각로를 추가하게 되면은 이게 소각뿐만이 돈이 되니까. 아니라 이제 돈이 되잖아요. 네. 스팀 부분이 또 확 네. 늘어나면서 이제 수익성이 높아질 텐데, 네. 이 150톤 캐파의 소각로를 1기를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울산시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원심 1, 2심에서는 승소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이게 원심이 또 파기돼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보류 그렇군요. 중인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대안으로 동사가 선택한 것은 지금 K1 소각로 이게 네. 이제 99년도에 가동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24년 차가 된 노후화 설비입니다. 네네. 이 설비를 신규 설비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톤 설비를 교체할 경우에 캐파는 똑같지만 이게 설비 효율이 좋아져서 이 스팀 생산 판매량이 30%가 늘어날 수 있나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동사의 스팀 연간 그 생산 판매량을 보면은 네. 74~5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30%가 늘어나면 거의 100만 톤 정도까지 이 스팀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투자 포인트로 이 고배당주 매력을 들 수가 그러니까 있겠는데요. 배당이 되게 세더라고요. 배당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네. 지난해 500원에 이제 현금 배당을 해서 네. 배당 현금 수익률이 네. 6.6%를 차지했는데요. 배당 성향이 무려 60%를 상회합니다. 네. 이렇게 된 게 대주주가 그동안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후성그룹에 이제 인수되었다가 네. 2017년도에 이제 맥쿼리 맥쿼리. 네. PF로 인수되었고 2020년도에 지금의 이제 ENI 홀딩스. 네. 이 ENI 홀딩스도 역시 PF입니다. 네. 예, ENF 사파이어 그 PF랑 이제 IS 동서의 이제 컨소시엄인데 네. PF로 이렇게 계속 대주주가 이어오다 보니까 2017년 이후로 배당이 이제 공격적으로 그럴 수 변했고요. 있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뭐 비슷한 수준의 한 500원 정도의 배당을 한다면 네. 지금의 주가로도 역시 6.5% 정도의 오. 배당 수익이 나오는 상당히 이제 고배당의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 이제 동종업체인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없었고요. YNT 같은 경우에도 뭐 1% 미만의 네.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배당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3가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돈이 되는 건 확실히 스팀입니다. 근데 이 스팀 가격이 이제 작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LNG 가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 실적 분석과 함께 올해 실적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스팀 부분이 역시 지난해도 문제였고 올해도 역시 문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스팀 가격이 지난해 LNG 가격으로 보면 지난해 8월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수입하는 국제 LNG 선물 가격이 네. 고점일 때 70불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현재 얼마까지 떨어졌을까요? 지금 글쎄요. 한 4분의 1 토막? 그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9불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70불이 지금 9불이 된 거죠. 네. 그 가격을 추종해서 네. 한국가스공사에서 이제 그 도입 가격을 정말 매월 공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그 LNG 도입 가격이 워낙 국제 가격하고 시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질 텐데 아직 1분기까지는 그게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안 됐군요. 1분기 실적까지 보면은 실적이 그렇게 안 꺼졌어요. 그리고 그 단가도 보더라도 네. 뭐 5~6% 정도밖에 이제 안 꺼졌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LME 시세는 거의 7분의 1 토막이 지금 난 상황이고 지금의 시세는 2001년 초반 1분기 네. 정확히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LNG 가격이 전혀 오르기 이전의 가격으로 지금 네네. 회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동사가 이제 스팀에서 외형과 이익을 크게 늘렸는데 거의 뭐 매출액이 70% 이상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더라도 스팀 가격이 거의 뭐 3만 원 하던 게 거의 7만 원까지 2배 이상 이렇게 스팀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럼 이 흐름이라면 스팀 가격이 2년 전 가격으로도 회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근데 1분기 중에 적용된 스팀 단가는 68,000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가 7만 원 초반이었고 네. 그게 이제 피크였거든요. 정점. 1분기에 소폭 4,000원밖에 별로 안 빠졌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스공사의 이제 LNG
시세를 추정한다고 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하나도 안 오를 때 그 2년 전에 가격이 네. 기가줄당 1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난해 그 평균 가격이 28,000원대까지 올라갔었고 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그게 35,00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근데 1분기에는 그게 얼마 안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4월에 최근 공시된 가격을 보면 2만 원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2분기부터는 이 추세를 동사의 따라가겠네요. 스팀 가격이 추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1분기에 소폭 이제 가격이 하락됐지만 네. 본격적인 가격 하락은 2분기부터 2분기부터 추세적으로 연말까지 아.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2년 전의 가격으로 모든 게 회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주가도 그걸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스팀 가격이 이렇게 70% 이상 이렇게 높아지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네.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0%대에서 처음으로 53.6%대까지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졌었고요. 네. 그리고 스팀 부분에 이 기여 비중이 90%대를 넘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보시면 지금 이거는 1분기까지의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한국가스공사의 고시 가격에 동행해서 지금 스팀 매출액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한국가스공사의 고시 가격이 기존에 오르기 전 가격이 기가줄당 10,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팀 가격은 지금 그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1분기에는 스팀 매출액이 견조했으나 향후에는 이 정도 레벨까지도 이 한국가스공사의 가격이 내려가고 스팀 매출액도 줄어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보시면 소가가구 매립은 최근 수년째 가격이 하락 기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네. 지난해는 스팀 가격이 좋았잖아요. 네네. 이래서 실적이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창사 이래 최대치를 보였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 스팀 가격도 하락세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소각과 매립과 스팀 부분의 이 Q는 일정하잖아요. 동산 그쵸. 일정한 상황에서 이 세 분야의 이제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올해 보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실적 전망을 보면은 매출액은 747억 원으로 1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48억으로 28% 정도 감소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스팀 부분에서 보면은 매출액이 지난해 400억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5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347억. 즉 100억대 이상 스팀 매출액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스팀이 또 수익성에 많은 그쵸. 기여를 하잖아요. 기여를 할 뿐만이 아니라 매출액 빠지는 게 다 네, 다 영업이익의 영업이익으로 감소로 잡히죠. 빠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그렇죠? 네. 빠지겠네요. 그래서 영업이익도 지난해 480억에서 이게 300억 중반대로 빠지는 건 100억 정도는 스팀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 20, 30억은 그 판가 하락에 네. 따라서 소각이나 매립 부분에서 이익이 감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한번 평가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서 조금 변했는데 네. 현재 밸류에이션은 올해 추정 실적 대비 PR이 13배 정도 됩니다. 네. PR이 13배에 PBR은 2.2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장 평균 대비로는 상당히 저평가 영역으로 보이고요. 음. 시장 평균은 뭐 20배가 넘고 네. PBR도 2.4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코스닥 대비로는 네, 저평가형이고 그리고 동사의 과거 5개년 평균으로 네. 보더라도 저평가형으로 보이는 게 네. 5개년 평균이 14.5배, PBR은 2.7배였습니다. 저평가형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주가는 연초 대비 지금 보합 수준이거든요. 연초에 지금 이 현재 수준이었는데 네. 동기간의 코스닥은 29%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29% 코스닥 대비 언더퍼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그 이면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LNG 가격이 네. 급락하면서 이 수익성, 이 스팀 부분의 수익성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반영이 있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또 이 고 PR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쵸. 성장성이 배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성장이 어느 정도 이게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각로가 2개 있지만은 소각로를 추가로 증설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그것도 이제 제한이 힘들고. 있고 매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울산 그 그쵸. 현직 본사 공장에는 매립이 지금 음. 용량이 찼거든요. 네. 그래서 22년 10월에 가동한 이 매립 409가 네. 지금 1기가 가동 중이지만 이게 네. 용량이 한 10년? 10년 이내에 이제 소멸되는 용량이에요. 그러면은 이 현재 부지에는 그 용량이 없기 때문에 울산이 아닌 제3의 그런 지대로 이게 매립지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앞으로 10년간은 뭐 소각이든 매립이든 안정적인 매출은 발생할 수 있다. 네. 뭐 수익성도 안정적으로 되겠죠. 다만 이제 LNG 가격에 따라서 스팀 가격은 움직일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의 변동이 생길 텐데 궁극적으로는 소각과 매립 부분에서 결국 Q가 정체된다는 그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네.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인선 ENT하고 YN텍이라는 이제 그 업체가 동종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내 유일하게 이 폐기물 사업만 영위하는 업체는 동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가 퓨어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유리하죠. 폐기물만 100% 이제 네. 매출을 발생시키니까요.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건설 폐기물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매출 규모로는 국내 폐기물 업체 중에서 매출과 그 시가총액 면에서는 1위예요. 네, 네. 동사보다도 크거든요. 네. 매출액이 2천억대 뭐 중반 하니까 거의 동사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큰 2배, 3배 큰 업체인데 네. 폐기물, 그러니까 이 폐기물 매출 비중이 70% 정도고 나머지 30%는 인선 모터스라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그 자동차를 파쇄하는 그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네. 때문에 동사하고 이제 단순 비교하기에는 사업 조금.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업체는 YN텍도 마찬가지고 PBR이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PBR이 1배가 안 됐는데 동사의 경우는 2배가 지금 넘기 네,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PER로 보면은 동사하고는 비슷한 12, 3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되겠고요. YN텍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퓨어가 아닌 것이 그 폐기물 매출 비중이 전체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체 연결 사업의 매출 비중을 보면 이제 해운, 쉬핑 부분하고 또 레미콘 제조 네. 그리고 이제 보성 CC라는 골프장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는 이 퓨어 플레이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해외 업체가 참 재밌는데요. 네. 특히 미국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이 폐기물 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고성장 산업으로 고성장 고수익 산업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다우 지수의 평균 PR이 한 22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폐기물 3사, 네. 이 WM, 웨스트 매니지먼트랑 이 RSG, 네. 그리고 WCN 이 업체 세 개의 평균 PR이 30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WM 같은 경우 웨스트 매니지먼트 이 북미 지역 최대 네네. 업체인 경우에는 PBR이 9.9배예요. 그리고 이 그러네요. 업체들의 PBR이 평균 5.6배입니다. 5에서 6배예요. 네네네. 5에서 6배. 네.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로 보면 거의 전기차 밸류에이션을 그러네요. 엄청 높네요. 이 업체들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받고 있는 이유는 국내 사업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 폐기물 산업을 이제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회사들이 요구하는 만큼 이게 성장을 보일 수 없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진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의 정체성을 이제 안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다 넓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이 시설 자체가 네. 이 혐오 시설로 여겨진다거나 이런 그런 리스크가 없는 모양입니다. 네네. 그래서 WM 같은 경우에 매립장이 현재 가동 중인 게 200개가 넘고요. 와. 기존에 이제 가동하다가 종료된 매립장도 또 200개 이상을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매립장에서 국내는 이 매립 사업만 하잖아요. 네. 매립하고 나면 그걸 이용하진 않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LFG라고 해서 그 매립
매립지를 랜드필이라고 하거든요. 네. 매립을 랜드필 가스라고 해서 LFG. 가스가 예. 나오는군요. 거기서 이제 가스 발생하는 거를 지금 네.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업체들이 가장 큰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이 LFG를 네. RNG로 바꾸겠다. RNG로. 리뉴어블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RNG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아.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바꿔서 이걸 탄소 저감에 이용하고 이걸 ESG 사업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탄소 저감, 탄소 배출권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4차 산업이고 그러네요. 고성장 산업으로 이게 인식되면서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내 사업장도 국내 업체들도 네. 미국의 선례대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좋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엔텍을 공부하면서 또 미국 3사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코엔텍 마지막으로 저희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LNG 가격 하락 지난해 4분기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를 네, 보이고 꺾이고 있고 있는 거. 그리고 1분기까지는 하락폭이 좀 크진 않았지만 네, 2분기부터는 반등이 LNG 될 거다. 가격 하락폭이 한국가스공사의 가격과 음. 그리고 동사의 스팀 판매 가격에 2분기부터 드라마틱하게 영향을 줄 네. 것 같다. 그래서 외형과 수익성이 2분기부터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결국은 LME 가격이 급등했을 때는 러우 사태 이후에 그 초반에 이제 공급 부족.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네. 가는 그 노르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네. 끊겼었고 네. 공급 불안 또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올랐었는데 지금 또 반대급부로 하락하게 된 거는 결국은 유럽이 그로부터 이제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카타르로부터 많이 네, 이제 다시 LNG를 가지고 오죠. 수입했는데 네. 결국은 지난해 유럽의 날씨는 겨울에 너무나 따뜻했고요. 안 추웠죠. 그렇죠. LNG 수요가 줄어들었고 네. 또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서도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네. LNG 수요가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이 지난해 뭐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하면서 이제 이 원자재 가격도 하락폭이 커졌죠. 네. 그러면서 LNG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금은 2년 전 가격으로 회귀된 회귀를 상황이다. 그래서 다시 뭐 이 가격에서 추가로 하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동사가 어쨌든 성장하려면 이 LNG 부분에서 가격의 반등이 나오거나 네. 이런 추세가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내년 1월이 되면 또 이제 그 K1 소각로 공장이 설비 증설이 교체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팀 부분에 캐파가 그래도 한 30%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그 두 번째 리스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설비 능력의 한계입니다. 결국은 울산의 매립지가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끝나고 네. 소각로를 추가로 증설할 수 없다면 Q의 성장이 지금 제한적인 제한적이다. 상황에서 결국은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그걸 확보해야 된다면 그게 이제 사실 쉽진 않죠. 그 산단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민 생활시설 인근으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주가의 리스크 요인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코엔텍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이원재 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센터의 최연소 애널리스트죠. 이세롬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LB루셈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엘비루셈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라이버 IC 패키징 전문 기업입니다. 2004년 설립돼서 2021년 6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 엘비루셈은 LG 디스플레이의 DDI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LG 그룹의 자회사로 우선 출범을 했고요. 2018년 2월 달에는 최대 주주가 LG 그룹에서 LB 세미콘으로 변경이 되면서 현재는 LB 그룹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최종 고객사는 당연히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이고요. 네. 그리고 1차 고객사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엘비스앤비콘의 자회사로 디스플레이 구동 반도체를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 엘비루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좀 기대되는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 OLED 시장에서의 화두는 우선 2024년부터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과 같은 신규 전자기기에 OLED 패널 적용이 지금 가능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TV 시장에서도 특히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는 OLED 패널 업체에서의 업사이클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뭐 LG 디스플레이라던가 삼성 디스플레이, 뭐 중국의 BOE 티안마와 같은 글로벌 업체들의 장비 투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비루셈이 생산하고 있는 이 DDI 같은 경우는 장비는 아니지만 이 디스플레이 구동을 위한 필수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글로벌 DDI 시장에서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건 LCD였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 대형 LCD 그리고 소형 LC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비해서 이 대형 OLED 그리고 소형 OLED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OLED 중심으로의 지금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제 드라이버 IC 시장에서는 좀 소형 OLED 그리고 대형 OLED의 비중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증가하는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위원님께서는 엘비루셈을 분석하셨을 때 어떤 점을 투자 포인트로 삼으셨나요? 네, 우선 동사가 지금 중대형 OLED에 채택되고 있는 DDI 제조 경쟁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산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중대형 OLED 시장에 좀 업사이클이 기대되는 만큼 수혜가 돋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제가 회사 개요에서 이 엘비루셈이 LG 그룹의 자회사로 출범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리 뭐 LCD를 시작으로 OLED 시장에서 뭐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사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네. 이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중대형 OLED에 채택되는 DDI를 이 회사가 거의 단독으로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로컬 DDI 업체들보다도 중대형 OLED에 채택되는 DDI 뭐 생산 경쟁력이라던가 수주 레퍼런스는 글로벌리 1위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 대만 그리고 중국 쪽 패널 업체로부터 중대형 OLED 생산 구동을 위한 DDI 수주 문의가 지금 회사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중국이랑 대만에 이 회사처럼 DDI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엘비루셈보다도 규모가 더 큰 회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중국, 대만의 패널 업체들은 LCD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DDI 로컬 업체들 또한 LCD에 조금 더 치중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LED 같은 경우에도 소형 패널에 채택되는 DDI를 일부 생산한 경험이 있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OLED 패널 시장의 화두가 중대형 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생산 경험이 독보적인 엘비루셈의 DDI 수주가 글로벌리 좀 많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지금 투자 포인트로 바로 연결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DDI의 PQ가 동반으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대형 패널에 적용되는 DDI는 소형 패널에 적용되는 DDI보다 개당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판가와 이익 기여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형 OLED 같은 경우에는 LCD에 필요한 DDI 개수의 약 2배 이상이 더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앞으로는 이제 생산하고 있는 DDI의 PQ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화권 기업들로 고객사를 확장한다는 점, 그리고 중대형 OLED 투자의 수혜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2,26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68억 원을 기대합니다. COF가 당연히 이 회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이 회사의 가동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글로벌 패널 업체들의 재고 소진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좀 분기별로 우상향하는 실적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OLED 시장의 업황이 턴할 것으로 지금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엘비로셈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근데 주가는 조금 매력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밸류에이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현재 주가는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 해서 PER 밸류에이션 배수가 지금 13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13배 수준이라는 거는 히스토리컬로 레벨을 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계속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연초부터 지금 이 회사의 1차적인 고객사인 팹리스 업체, 그리고 유사 기업인 대만의 DDI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좀 연초 이후로 다 우상향하는 흐름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비루셈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 변동성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좀 크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OLED 생산 채택에 필요한 DDI에 조금 더 매출 비중이 치중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만 네. 지금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 저평가된 상태로 구가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 모멘텀이 더해지고 중하권 수주의 가시성이 좀 확대된다면 추세적으로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엘비루셈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 전방 산업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분기까지는 재고 소진 이슈가 일단락이 되고 네. 앞으로는 이제 좀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재고 소진이 빠르게 일단락이 된 이후에 좀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밑에 있는 부품 업체들도 같이 동반해서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재고 소진이 더디게 된다면 이 회사의 실적과 주가도 조금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비루셈에 대한 분석 이세롬 애널리스트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